대한민국의 기술력이 미국 시장까지 뚫었습니다. 중국 해군력의 부상으로더는 대형 군함 프로젝트를 미룰 수 없던 미국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낸 것인데요.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의 정비 기술력은 이미 미국 MRO 시장을 통과했으며 설계와 건조 능력은 세계 원탑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22위의 인도조선업 역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 기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인도 모두 자체 조선업 역량은 무너진 수준이며 중국 해상전력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에 한국의 도움은 절실해 보입니다. 물론 여기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미국의 경우 강성인 미국조선소노조가 협약에 걸림돌인데요. 이에 미국은 한국에 미국조선사를 인수하거나 한국에서 블록을 만든 후 미국에서 조립하는 두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조선업계 내부에서는 도크에 웃돈이 붙을 정도로 화랑인데 굳이 미국과 인도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기대고 있는 국제조선업 동향과 함께 대한민국의 전략적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최근 미국의 대형 군함 제작 프로젝트에서 현대중공업과 한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 미국의 군함 건조에 있어 한국조선업의 경쟁력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술했듯 한국의 정비 및 수리 능력은 이미 미국에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설계와 건조 능력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현재 인도조선업은 현재 세계에서 22위로 자체 수요를 대기행 규모나 기술적으로 벅찬 상황입니다. 더구나 중국이 바로 옆에서 해상전력을 강화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인도 정부는 자국의 조선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도입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현대중공업과 한화를 포함한 한국의 조선사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군함 건조를 넘어 인도의 조선업 자체를 혁신할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인도의 조선 산업을 2030년까지 세계 10위, 2047년까지 세계 5위에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인도의 조선업도 잘 나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이후 여러 차례 발생한 조선업과 해상물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탓에 현재 어려움에 처한 것인데요. 현재 인도에 남은 조선소는 대략 28가의 수준으로 한국 기업의 투자와 참여를 통해 이들을 되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도 정부는 한국 조선소가 들어올 부지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안을 접한 인도의 각주에 의견을 타진 중입니다. 현재는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에 문의한 상태지만 여의찬을 경우 일본의 미쓰비시 조선에도 비슷한 조건을 내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도의 사정이 매우 급하단 얘긴데요. 반대로 이러한 상황은 한국 조선업이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사정이 급하기로는 미국이 우선입니다. 최근 10여 년간 미국의 조선업 역량은 크게 쇠퇴했으며 오죽하면 군함 건조와 창정비조차 국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해군 전력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군함수가 미국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 방어력 강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만 정작 자국 내에서 군함을 새로 건조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창정비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데 신규 군함 건조는 언감생심인데요. 여기에 한국이 미국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더구나 최근엔 미국 해군이 한국에서 창정비를 받으면서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에 감탄하면서 새로운 신뢰의 시대를 연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9월 2일 미국의 루이스 앤 클라크급 탄약 화물선 윌리 쉬라오가 한화오션의 거제조선소에 입항했습니다. 배수량은 41,000톤, 전체 길이 210m에 폭 32m의 윌리 쉬라오는 입항하자마자 바로 정비도구로 이동하였는데요. 한화는 앞으로 약 3개월에 걸쳐 점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사건은 한화오션이 미 해군 함정에 대한 유지관리,
수리 및 점검 작업을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지 5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결과도 대만족이어서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창정비뿐만 아니라 신규 대형 군함 건조까지 맡기자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의 강성 조선소노조 협회입니다. 이들의 한국 회사에 대한 수주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한국 조선업계가 미국 군함을 직접 건조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화와 현대가 그랬듯이 한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후 미국 내에서 군함을 건조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한화오션은 지난 7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상업용 도크를 보유한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조선소를 인수하기 위해 현지 협의 중입니다. 실제로 국내 기업이 미국 군함 건조를 맡을 경우 이런 식의 인수합병은 더욱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한국이 국내에서 군함의 블록을 제작하고 이를 미국으로 운송하여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인데요. 문제는 국내 조선사 어디에서도 빈 도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조선업계의 모든 도크는 선발주된 물량이 가득 차 있으며 미국을 위해 별도의 도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전자라 할 수 있는데요. 미국 역시 자국 내 건조 원칙에 더 무게를 둔 느낌입니다. 최근 미국의 국가안보자문위원 제이크 설리반은 자국 내에서 선박을 직접 설계하고 제조해야 한다고 강조한 적이 있으며 때문에 미국이 조선업에 본격적으로 재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런 시도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 조선업계에는 피곤한 경쟁이 될 수 있지만 미국 조선업의 부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조선업계가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국내 조선사가 미국 군함을 건조한다고 해도 이것이 실제 수익성으로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보호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 내 높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한국 조선업체들의 수익성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미국 조선업체들과 가격 및 서비스 측면에서의 경쟁이 불가피하며 기술 유출에 대한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방법 모두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생산 인프라를 결합한 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한국 조선업이 미국 군함 건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상선 건조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제는 군함 건조 시장에서도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인도가 동시에 한국 조선업에 주목하는 상황은 한국이 조선업에서 군사 강국으로 도약할 기회 제공이며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를 증명하는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미국과 대형 군함 프로젝트를 협의 중인 현대중공업의 경우 1975년부터 운영해온 특수선사업부의 역량이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한국 해군의 주력함인 울산급 호위함으로 한미일과 호주 해군이 참여한 환태평양 합동해상훈련에서 수차례 탑건으로 선정될 정도로 우수한 성능을 과시한 바 있는데요. 이외에도 순수 자체 기술로 설계, 건조한 군사목적 함선의 종류만 해도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군수지원함, 원해경비함 등 약 수십 종 60여 척을 넘습니다. 여기에 최근엔 한국 최초의 5,000톤급 스텔스 구축함을 설계하여 건조하고 있으며 전 세계를 통틀어 미국 등 4대 군사 강국만이 보유 중인 9,000톤급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을 설계 중일 뿐 아니라 한국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주계약자로서 AIP 공기부료 추진 장치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등 명실공히 우리나라 군함 제작 산업을 선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으로 뉴질랜드와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등의 해군 함정을 수출한 바인데요. 이렇듯 함정의 설계, 건조 기술은 일반 상업용 선박의 그것과는 달리 전자, 통신, 기계 등 수많은 분야의 종합적 기술을 요구합니다. 또한 군함 건조를 위해선 최신의 함정 설계 기술은 물론 연구기관 및 관련 업계의 협력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대한민국은 이미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했음에도 필요에 따라 과거의 기술 선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요소 기술을 도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터득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초기 검토 단계에서부터 통합 군수 지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고객사의 요구에 부응하는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복해서 지적했듯 남의 나라 걱정해줄 만큼 대한민국 조선업이 한가하진 않으며 수익성이 생각만큼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대한민국이 미국과 인도의 손을 빌려 해상 물류를 주도하고 중국의 시장 진입과 영향력 확대를 억제할 수 있다면 세계 조선업계를 점령할 절호의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그 때문에 대한민국은 미국과 인도의 제안을 현명하게 활용해 자국의 조선업을 더욱 성장시키고 동시에 군사적 위상을 세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한국 조선업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14일 뉴질랜드 문자 취소 영상입니다. 시간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의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은 뉴질랜드 정부와 키위레일을 통해 두 척의 대형 철도 연계 페리를 건조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키위레일을 뉴질랜드의 특산품 키위를 운반 유통하는 시스템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키위레일사는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철도회사로 뉴질랜드 주요 도시의 철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포조선은 키위레일사와의 계약을 통해 여객 화물 겸용 선두 척을 2025년과 2026년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었는데요. 발표를 앞둔 지난 2023년 12월 13일 갑자기 뉴질랜드 측에서 계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총 계약 규모 5억 5,100만 달러, 한화 7,380억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공표한 시간을 앞두고 취소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문자로 통보한 것에 대해 당시 정가에선 뉴질랜드 정부의 결례를 지적했는데요. 이 사실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양국은 물론 세계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한국과 미포조선의 대호재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선박은 무탄소화 실현을 위한 신선종 선박으로 미포조선이 이를 건조하게 되면 상당 기간 러닝커브를 겪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러닝커브란 가팔은 성장세가 무뎌지는 정체기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이 선박 건조로 인해 미포조선의 수익성이 크게 나빠질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더구나 현대미포조선은 해당 선박 건조를 위해 작년 4분기 충당금을 설정해둔 상태라 금융비용 또한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취소로 인해 충당금이 환입될 것이며 해당 선박을 위해 비워둔 슬롯의 고수익 PC선이 조기 투입될 수 있어 오히려 큰 이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발생한 생산 안정화 비용 250억 원도 감소하며 실적 개선까지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세계 조선업계는 팬데믹 이후 물동량의 폭발적인 상승으로 보다 큰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이러한 시장 흐름에 맞추어 대형 선박 건조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없어서 못 파는 형국인데요. 선주들이 건조된 배를 웃돈 주고 사갈 정도의 화랑이니 우리에겐 더없이 좋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조선업은 오랫동안 세계조선 산업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으며 최근에도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대형 선박,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분야에서 여전히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조선업의 주요 성장 동력은 LNG 운반선과 같은 친환경 선박이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전통적인 석유 기반 연료에서 벗어나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고 뉴질랜드의 키위레일이 주문한 겸용선 역시 이에 해당하는 신선종이었습니다. 또한 미포조선을 포함 한국조선업은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원유 운반선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해상 물류와 에너지 수송이 글로벌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대형 선박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조선업은 한때 중국의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몇 년간 고부가 가치 선박에 집중하면서 수주량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수주량 회복은 2024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대형 해운사들이 선박 노후화에 대비해 친환경 선박 발주를 늘리면서 한국의 조선소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대량 생산을 통해 전통적인 벌크선 등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한국은 기술적 우위와 품질을 바탕으로 고부가 가치 시장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포조선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 대표적 기업으로 스마트 조선소 구축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화 설비와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선박 건조 과정의 최적화를 이뤄 생산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1775년 창사 이래 다양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형 선박 건조 부문 세계 최고의 조선소로 성장했는데요.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과 중형 컨테이너 운반선 등을 중심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장했으며 LPG 에틸렌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컨로선, 다양한 분야의 운반선이나 지원선 같은 카페리 등 고부가 가치 특수 선박 시장에도 진출한 상태입니다. 이런 현대미포조선 입장에서 뉴질랜드 측과의 계약 취소가 오히려 달가운 상황이 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빈 슬롯을 사려고 세계 각지의 주문이 쇄도하는 가운데 이미 뉴질랜드 측에서 납입한 계약금 역시 돌려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더구나 2021년 당시의 선박 계약 단가는 매우 낮아서 오히려 적자인 상황이었는데 고맙게도 뉴질랜드가 알아서 취소해 준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과 논평가들은 계약 해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초기 계약 이후 조선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에 현대미포가 재정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여러 사실에서 뉴질랜드의 외교적 매너가 부족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더구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통보에 대해선 너무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취소된 슬롯을 이제 더 높은 가격에 재판매할 수 있어 한국 조선업체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태를 외교적 의미에 초점을 맞춰 봤을 때 뉴질랜드 측에 책임을 물어 파기규책 사유가 있는 뉴질랜드에 위약금 등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양국의 관계를 해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파기한 뉴질랜드도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데요. 해당 프로젝트의 경우 노후화된 선박을 비롯한 물류 시설들을 한꺼번에 개선하는 공사였는데 그렇다 보니 처음 배정된 예산은 4천억 원대 규모였는데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팬데믹 상황으로 생산 원가가 엄청나게 뛰어서 점차 추가 예산이 필요해졌고 현재는 초기 규모의 2배에 가까운 7,400억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마저도 실제 건조를 했다면 미포조선에는 치명적인 적자 계약이었을 텐데요. 결국 예산 증액을 거부한 정부기관에서 계약을 취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해당 선박을 현대미포조선에서 이미 생산하고 있었기에 이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요. 이는 어디까지나 루머이고 저희 채널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기본 설계를 끝내고 상세 설계에 들어가던 단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단계에서 엄청난 적자 프로젝트를 예상 회사 안팎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고 하는데요. 계약 취소가 결과적으로 현대미포조선 입장에서는 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안타까운 점은 현재 뉴질랜드 총리가 방한한 시점에서 이런 뉴스가 보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뉴질랜드의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것이며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위해 방한한 것은 2015년 3월 이후 9년 만이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럭슨 총리는 회담에서 양국 간 긴밀한 유대를 인식하면서 무역 및 경제 협력, 국방 및 안보 협력에 대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방산 분야에서 한국과 뉴질랜드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뉴질랜드는 국방 예산이 대한민국이 쓰는 돈의 0.5% 수준인 1억 달러, 한화 1,300억 원 수준으로 그동안 국방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던 국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뉴질랜드는 군수지원함 아오테아로아호를 한국에 주문하는가 하면 남극 연구 분야에서도 한국의 자본과 기술력에 많이 의존해왔습니다. 여기에 뉴질랜드가 강점을 가진 농업 분야와 한국이 강점을 가진 국방과 인프라 건설 등에서의 상호 투자와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이런 오랜 노력이 한순간의 실수로 수포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인데요. 현재도 한국에 머물고 있는 럭슨 뉴질랜드 총리는 계약 취소건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방한 일정 중에도 언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태도 역시 담대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드러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는 데다가 오히려 앞으로의 이득까지 기대되는 상황에 우리와 북한 문제와 중국 도발 등 공동의 문제에 공감해주는 동맹과 척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방한 중인 뉴질랜드 총리는 현재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으며 통일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지난 6월엔 양국 해군이 로키위 연합 대잠수함 훈련까지 실행한 상태인데요. 양국 사이에 일어난 해프닝을 뒤로하고 중국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가까운 동맹 관계를 유지해 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5일 미국 쇠빙선 영상입니다. 2024년 7월 11일 미국은 핀란드와 쇠빙선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는 쇠빙선 수요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해 7월 말 북극해를 운행하던 미국의 쇠빙선 힐리오가 전기화재로 시애틀로 돌아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미국으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도 극지방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갈수록 작아지고 있는데 북극과 남극 지역에서 미국의 힘이 약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화재는 단순한 사고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는데요. 쇠빙선은 극지방에서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패권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북극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최소 9척의 쇠빙선 중 단 2척만을 북극해에 배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극지방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글로벌 패권이 도전을 받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쇠빙선 부족 문제는 단순히 미국의 자원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극과 남극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잃을 위기를 의미합니다. 극지방은 해양 자원과 새로운 항로 개척의 가능성으로 인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패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미래의 국제 질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이는 곧 세계적 패권을 잃을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북극해에서 운용할 수 있는 쇠빙선이 크게 부족한 미국에 비해 캐나다는 20척, 핀란드는 11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과 경쟁 관계인 러시아는 41척, 북극 지역 진출을 늘리고 있는 중국도 5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의 쇠빙선이 정확히 몇 척 있는지 정확하게 집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쇠빙선은 함정이나 잠수함보다 훨씬 더 모호한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즉, 얼음을 깨는 성능과 기능은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분류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쇠빙선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미국 해양경비대의 보고서에서도 미국의 쇠빙선 전력을 약세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수치는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입니다. 러시아는 최신 원자력 쇠빙선까지 투입하며 극지방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해군력 전반에서 미국의 턱 밑까지 추격한 중국은 북극해에서도 미국을 압도할 계획입니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극지방에서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쇠빙선 전력을 증강해왔습니다. 5척의 쇠빙선을 보유한 중국은 북극 항로 개척과 자원 탐사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글로벌 해양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의도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이미 오랫동안 북극에서의 지리적 우위를 바탕으로 쇠빙선 전력을 강화해왔습니다. 41척의 쇠빙선 중 상당수가 원자력으로 운영되며 이는 러시아가 북극해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군사 및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자력 쇠빙선의 화재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으나 러시아는 극지방의 해양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쇠빙선 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극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먼저 핀란드와 한국에 SOS를 쳤다고 해도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다른 동맹과 맺는 기술적 협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미국의 역량이 우월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번 협정만큼은 미국의 쇠빙선 역량이 상대국보다 뒤떨어지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탄생했습니다. 서방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이 원자력 쇠빙선까지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더구나 한국의 조선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새로운 쇠빙선 개발과 건조에 있어 큰 강점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국은 비교적 늦은 2010년 첫 쇠빙선 개발을 시작했지만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업용 선박뿐만 아니라 특수 목적의 선박, 특히 극지방에서 작동할 수 있는 쇠빙선 개발에서도 현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북극과 남극 지역에서의 과학 연구와
해양 탐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쇠빙선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그 결과 한국 최초의 쇠빙 연구선 아라오노가 2009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아라오노는 길이 110m, 폭 19m, 높이 7.3m로 두께 1m 이상의 얼음을 깨며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남극과 북극의 극한 환경에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과학 장비를 탑재하여 해양 연구, 생물 탐사, 기후 관측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 업체들은 쇠빙선 설계와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극지방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선박이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기술을 포함하는데요. 한국의 조선 업체들은 3D 설계, 시뮬레이션, 그리고 최첨단 재료 공학을 활용하여 극지방에서의 내구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선박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세계 최대 상업용 선박을 건조해온 경험을 갖춘 대한민국은 쇠빙선과 같은 특수 목적 선박에서도 대형화하고 더 높은 기술력을 적용하여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쇠빙선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강화된 선체 설계인데요. 철강 분야에서도 한국이 세계 최고라는 점은 두말하면 잔소리인 수준입니다. 또한 선체의 형상은 얼음 저항을 최소화하도록 최적화되어 있어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쇠빙선에서는 두꺼운 얼음을 뚫고 나아갈 힘을 제공하는 강력한 추력 시스템도 중요한데요. 그동안 전함과 대형 민간 선박에서 대한민국은 자국만의 기술력을 선보여왔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미국의 소요가 있다면 한국은 원자력 쇠빙선 개발도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극지방과 같이 연료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 장기간 작동할 수 있는 원자력 쇠빙선의 특징은 매우 중요한 장점인데요. 원자력이 비록 예민한 문제긴 하지만 미국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로 예측됩니다. 미국은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에 주목하고 있으며 조선업과 쇠빙선 개발에 강점을 가진 핀란드와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2024년 7월 11일 체결된 미국 핀란드 쇠빙선 협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미국은 한국과도 유사한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용적인 조선업과 다르게 쇠빙선은 여전히 규모가 작은 틈새 시장이라 할 수 있는데요. 대규모 개발비가 투입된 데 비해 매출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 남고 뒤로까지는 장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를 다른 시각으로 보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미국의 요청이 단순히 함정 건조가 기술력 제공을 넘어 대한민국이 극지방에서의 국제적 역할을 확대할 기회라는 주장인데요. 미국이 극지방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쇠빙선 전력의 대폭적인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자국 내에서 이러한 쇠빙선 전력을 강화할 기술력과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는 곧 미국이 한국과 같은 기술 강국과의 협력을 통해야만 극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쇠빙선 개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쇠빙선 전력을 강화한다면 이는 단순히 군사적 협력에 그치지 않고 양국 간의 경제적, 정치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북극과 남극에서의 해양자원 개발, 환경보호, 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공조는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극지방 문제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한국으로선 중국의 패권 전략을 저지하는데 일조할 수 있으며 극지방 패권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 설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쇠빙선 개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의 소요에 따라선 핀란드를 제치고 세계 최고의 기술 보유국이 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극지방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면 이는 양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 제공자에 그치지 않고 극지방 패권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제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